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이제 블리스님의 작사법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블리스님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듯이 독서왕 블리스라는 블로그로도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블로그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과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게 되게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래퍼로 활동하시면서 직접 작사하시고 또 직접 공연하시면서 가수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작사법을 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오늘 들으실 수 있지만 이런 작사가로서 또 어떻게 내가 삶을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갔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블리스님 모셔보겠습니다. 블리스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블리스입니다. 네, 역시 잘 텐션이 들리시죠? 좋습니다. 잘 네. 들리시죠? 아, 사실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나름 뭐 미라클 모닝 이거 한다고 새벽 한 5시쯤 일어나는 일과를 한 지가 지금 한 1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졸린데, 약간 졸린데 잘 시간이 좀 약간 넘어가려 하는데 그래도 억지 텐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밤 10시가 넘어가는데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리스입니다. 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앞에 그 사람북닷컴 박재인 대표님께서 저를 너무 과하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 지가 벌써 올해 13년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바닥에서 알고 있는 노하우들, 팁들을 조금 전달할 수 있는 약간의 미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보다 글도 잘 쓰시고 또 본인만 모를 뿐이지 어떤 잠재되어 있던 어떤 글쓰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조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리스의 작사법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작사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 이름을 블리스라고 붙여뒀고요. 그래서 블리스의 작사법 혹은 래퍼 블리스의 셀프 작사법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미니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페이지 넘어간 거 보이시죠? 네. 저는 사실은 음악 전공자가 아닙니다. 맨 첫 줄에 보면 저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운 좋게 대학원까지 마쳐가지고 석사입니다. 석사인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전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하고 일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공 불일치라 그러죠. 제가 딱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물론 대학 공부를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뭐 나름 매력 있는 학문이긴 했는데 그거보다 저는 글을 쓰고 음악을 하고 랩을 하고 하는 이 행위들을 더 즐겨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약간 비속어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은 딴따라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딴따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인덕대학교에서 방송연예과에서 학생들 작사법 수업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대학에서 오랜 시간을 아이들하고 랩 트레이너로서 랩 교수로서 오랜 시간을 13년 오랜 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저의 프로필을 짤막하게 부끄럽지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야, 블리스, 어쩌다가 너가 그렇게 읽지도 않던 책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읽느냐. 진짜 며칠 전에는 친한 형이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형이 야, 블리스 너 진짜 뭐 무슨 큰 고민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형 왜? 이러니까 책을 너무 많이 읽는 제가 너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지. 갑자기 계속 오래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짧게 좀 설명드리면 작년 4월 달이었어요. 작년 4월 달. 딱 1년 됐는데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우리 살다 보면 주변에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형은 돈이 많은 정도를 떠나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갖고 있는 형이야.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제가 한국 나이로
43이거든요. 82년생인데 그 형 45인데 이 액수를 밝힐까요? 1000억 이상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1000억. 물론 그 형이 뭐 책을 뭐 열심히 봤다거나 뭔가 하여튼 그런 스타일로 돈을 번 형은 아니지만 그 형이 직업을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살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 그또 그 형이 나를 또 되게 이뻐하고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형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게 됐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형한테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제 가정 형편, 저희 가정 자라왔던 가정 환경이 어땠냐면 저희 집은 큰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산층에서 가정이 자라왔어요. 자라왔고 아버지는 그리고 또 되게 높으신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하셨고 정년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되게 화목한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라는 거를 나는 그렇게 내 가치관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평생 살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제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포커스에 맞춰서 40년 넘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식도 몰랐고 비트코인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그 형이랑 되게 가까워지면서 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 또 근데 그 형이 또 나를 이뻐하네. 그래서 한번 어느 날 물어봤더니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이제 집에 오면서 그날 이제 술자리 끝나고 대리운전을 타고 집에 오면서 그날따라 되게 또 생각이 또렷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저 형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니까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작년 4월 달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교보문고 앱으로 샀던 책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물론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책을 안 읽고 살았기 때문에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자꾸 책 한 장 보려 하면 냉장고 가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카톡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해서 책 한 권을 보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부자의 언어란 책 제법 두꺼워. 제법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읽고 나니까 그 매 순간의 페이지들이 내가 몰랐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가득 차 있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42년을 이렇게 뭐랄까 나 음악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았구나.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한 권 읽다 보니까 딱 지금 1년 됐어요. 책을 읽은 지가. 한 200권 넘게 읽었어. 200권 넘게.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도 읽게 되고 뭐 심리학 책도 보고 철학 책도 보고 과학 책들도 보고 여러 장르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40년 넘게를 너무 멍청하게 살았구나.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런 되게 반성도 되면서 또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내가 요만큼씩 똑똑해지는 게 너무 뿌듯한 거지. 뿌듯한 거지. 내가 이렇게 책을 한 권도 안 읽으면서 대학 교단에 서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10년 넘게 대학 교수라고 수업을 했다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 9월 25일 저희 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9월 25일 날 세빛희라는 예명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이란 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계발서인데 읽다 보니까 또 그분도 블로그를 하고 있고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책에 강조를 해놨더라고. 근데 제가 그 몇 달 한 5개월 정도 읽었던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에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블로그 해야 된다, 뭐 유튜브 해야 된다,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미라클 모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비슷한 궤를 하고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읽기만 읽고 실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렇게 블로그를 해라 하는데 좋다. 해보자. 하고 책을 딱 덮고 첫 포스팅, 블로그를 만들고 첫 포스팅을 쓴 게 작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첫 포스팅을 딱 쓰고 나니까 뭔가,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아예 몰랐던 생태계였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곳이 아예 몰랐던 생태계였기 때문에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여기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지. 그래서 잘하고 싶으니까 블로그 제가 박재인 대표님의 책도 구입해서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 엄청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라는 전문가 유튜브 블로그 전문가들이 하라는 방식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대로 따라했고 오늘이 딱 제가 첫 포스팅을 쓴 지 기가 막히게 딱 7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내일 되면 딱 7개월 되겠네. 근데 방금 보니까 딱 이웃수가 6,9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7개월 됐어, 7개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씩은 이웃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또 잘 쓰고 싶고 하다 보니까 진심 담아서 내 진심을 글로 표현하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다 보니까 블로그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속어로 떡상을 하게 된 거죠. 떡상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좋다. 그래서 가만히 어렸을 때를 되짚어 봤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앞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3급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본가에 내려가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게 제일 익숙해요. 무슨 말이냐면 늘 아버지는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우리 집의 분위기, 가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되게 교육열이 되게 높으셨고, 그래서 저랑 제 동생, 남동생을 엄청 막 뭐라고 할까? 교육열이 높아서 하여튼 그렇게 저를 만들어 놨어요. 저랑 제 동생을.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데미안의 아니 헤르만 헤세의 뭐 데미안이나 뭐 도스토옙스키의 뭐 죄와벌 이런 책들을 중학교 때 이미 다 봤어. 그런 책들을. 그래서 그냥 집이 그냥 책을 보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사춘기가 강하게 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책 한 자를 안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본 지가 한 2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그 25년의 세월을 좁히려고 하면 내가 자는 시간 좀 줄여서라도 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한 게 탁 뭐가 맞아 떨어졌어요. 누가 나보고 책을 봐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고 있고 지금 한 90% 정도 썼어요, 지금.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안에 무조 제 첫 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또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물론 3번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무조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어, 독서 지도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칩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많이 본 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독서 지도사 1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반드시 제가 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독서왕 블리스 사실은 누가 나한테 독서왕 블리스라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지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 스스로 오케이 블리스 너는 독서왕 블리스라고 저한테 자꾸 주입을 하면 제가 실제로 독서왕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전 독서왕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권 정도 늘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3일에 한 2권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서왕 블리스가 됐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도 죽을 때까지 계속 책을 보고 있지 않을까. 죽기 전까지 책을 한 10권 이상은 쓰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욕심을 갖고는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리스의 작사법이라는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 혼자는 할 수 없었고, 저 이제 박재인 대표님이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는 요거밖에 못하지만 나머지 이런 뒤치다거리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재인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10년 넘게 아이들한테 가사 쓰는 방법, 그리고 물론 래퍼이기 때문에 랩하는 방식들이나 공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 첫 딱 출발은 가사를 쓰는 행위거든요. 가사를 써야 랩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 저는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글 쓰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는데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어떤 기분들을 일기처럼 쓴다 그죠? 그런 것들 타인의 어떤 그런 계정들을 보면 저 사람은 글을 조금만 내가 딱 건드려주면 정말 잘 쓸 것 같은데 잘 쓸 것 같은데 저 사람 분명히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데 자질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내가 탁 불꽃을 탁 튀겨주면 정말 잘 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리고 제 제자들 제가 매해 딱 첫 수업 첫 번째 딱 수업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어떤 잠깐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글을 한번 써보자 하고 하면 한 30명 학생들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글을 안 써본 전문적으로 글을 써본 아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 쓰고 있는 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요. 그걸 내가 볼 때는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본인만 몰라.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몰라, 그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팁을 전달하고 노하우를 전달하고 하는 일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럼 또 글 쓰는 게 취미가 될 수가 있고 자꾸 취미가 되다 보면 취미 이상이 특기가 돼서 그게 나의 또 세컨드 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사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작가에는 되게 여러 종류의 작가가 있잖아요. 그죠? 뭐 글을 쓰는 작가도 있고, 라디오 방송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많은 작가들, 유행의 작가들이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작가나 작사가로 데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강의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수업을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런 강의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저작권료라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되고 박재인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곡의 본인의 그 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곡을 인한 저작권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매달 23일 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재인 대표님한테 돈이 입금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작권료,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면 애드 포스트가 생기고 유튜브를 하면 애드 센스가 발생을 하고 책을 쓰는 저자가 되면 인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떤 경제적 자유에서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더 하나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돈 버는 행위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말고 정말 유명하시, 저는 유명한 작사가는 아니지만 김이나라는 여성 작사가가 있어요. 아마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보셨을 분인데 저보다 3살인가 2살인가 많은 선배님인데 이분은 글 쓰는 행위를 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저작권료를 벌어요. 근데 저작권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 나서 사후 70년 동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주면 이 친구들한테 70년까지 저작권료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잘 몰랐던 나는 글을 잘 쓰는지 몰랐는데 써보니까 잘 쓰더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영향력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블리스 작사법을 인터넷 강의로 지난 2월 달 우리 박재인 대표님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아마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작사법을 인강으로 만든 이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과거 거리의 시인들이라는 힙합 그룹 멤버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솔로 래퍼 블리스라는 이름으로도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저의 모든 작품은 아니고 그중에 제가 냈던 솔로 작품들 제외하고 제 동료들하고 협업해서 만든 앨범 중에 또 일부만 좀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할까? 좀 잘 팔렸던 앨범들. 우리가 공연을 하면 관객들이 같이 떼창을 해주는 이런 고마운 이런 저한테 노래 저작권료가 좀 많이 발생되는 노래들 위주로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정상수라는 엄청 유명한 래퍼 제 피부치 동생 같은 친구랑 같이 냈던 앨범들 그리고 최성은이라는 어마무시한 여자 보컬이 있습니다. 네이버 창에 최성은 검색하시면 뭐 보이스 퀸이나 보이스 오브 코리아 같은 데서 결승전까지 늘 진출했던 제 동생 성은이랑 발표했던 앨범들도 몇 장 제가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4등 했던 김호중, 호중이랑 또 발표했던 앨범도 저기 하나 걸어 놨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사실은 본업은 랩 활동을 공연을 하는 래퍼
입니다. 제 본 캐릭터는. 근데 그거 전에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손수 가사를 우리가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작사가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다니는지 조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예. 칼춤, 예. 칼춤, 플레이스. 야, 야.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 이렇게 랩을 하는 래퍼입니다. 공연장에서. 방금 저 공연은 한 열흘 정도 됐나요? 한 2주 정도 됐나? 밥이라는 래퍼 단독 콘서트에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 친구는 쇼미더머니 3에서 우승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단독 콘서트에 제 파트너 상수하고 같이 이제 게스트 공연을 하러 갔던 모습이고 방금 저희들이 했던 그 랩들이 다 남들이 대신 써준 가사가 아니고 저희들의 어떤 철학을 담은 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물론 방금은 형태가 랩의 형태이긴 하지만 저는 래퍼들도 가르치지만 일본 대중 작사를 하시는 어떤 아마추어 분들도 제가 또 수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저렇게 블리스처럼 말을 빨리 하는 랩 가사를 써야 된다 하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들을 직접 가사를 써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작사 팁 이제 곧 4월 말이나 월 초에 공개될 블리스의 작사법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의 어떤 미니 특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부터 지금부터는. 그래서 블리스 제가 작은 작사 팁에 대해서 좀 적어뒀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좀 글 쓰는데 좀 소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는데 내 일기를 보고 누가 되게 감동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몇 년 전에 썼던 내 일기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을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글쓰기라는 행위랑 가사를 쓰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 이게 이제 글이 서술어가 어디 달라붙고 주어가 어디 달라붙고 이게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글쓰기에서 훨씬 더 많이 다듬어지고 어떤 기술들이 많이 보태지면 이게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되는 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쓰기하고 가사 쓰기 행위는 완전히 엄밀히 다르다. 그렇지만 가사를 잘 쓰는 사람은 처음에 글도 잘 쓴다는 거죠. 글을 잘 써야 가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분류의 작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래퍼이기 때문에 저 위에 보면 대중가요 작사 vs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래퍼들은 대중가요 작사가들이 가사 쓰는 방식과는 다르고 저는 래퍼들은 싱어송라이터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리스와 김이나 작사가 두 명을 놔도 제가 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김이나 씨는 싱어송라이터 쪽이 아니고 대중가요 작사가 쪽에 서 있는 분입니다. 어디가 더 뛰어나다, 어디가 더 위대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역할 롤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대중가요 작사 김이나 씨는 작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직업군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작곡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작곡한 거를 잘 불러야 되는 가수가 당연히 필요하고 잘 부르기 전에 가사를 붙이는 작사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작곡가가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노래 하나의 어떤 뭐 3분짜리 곡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작곡가는 가사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멜로디 라인, 탑 라인 이런 것들만 만들어서 이거를 가이드 가수한테 줍니다. 가이드 가수는 뭐냐면 과거에 지금은 K-윌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지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뭐를 했냐면 가이드 가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이런 저는 흔히 이제 외계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계어로 말도 안 되는 문법에도 안 맞고 어디에도 없는 언어를 가지고 그냥 허밍식으로 그냥 그 멜로디에다가 그냥 자기 기분대로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사가 없는 상태의 작품을 만든단 말이죠. 거기는 가사가 뭐 아무 말도 없어. 이상한 말이야. 그거를 전문 작사가, 즉 김이나 씨 같은 분한테 파일로 딱 준단 말이죠. 딱 줘서 여기에 그 줄 때 이렇게 합니다. 뭐 주제도 주기도 하고 소재도 주고 키워드 이런 걸 좀 썼으면 좋겠네. 뭐 이런 온갖 아이디어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전문 작사가한테 줍니다. 사랑인데요.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짝사랑의 느낌의 가사를 좀 써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오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이나라 같은 대중가요 작사가 다 받아가지고 방금 제가 김이나가 받을 때 뭐라 그랬죠? 가이드 녹음이 된 파일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음절을 나누는 행위부터 하는 게 대중가요 작사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밑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1번 글자 수만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을 이거를 이제 음절을 나누면 아버지가 4글자, 방에 2글자, 들어가신다 5글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정상적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만약 음절수를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두 번째 줄처럼 나누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외계어로 된 가이드 파일을 받았을 때 음절수를 잘 나누는 것부터가 대중가요 작사가들이 할 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잘 나누어야만 가수가 또 잘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누어서 저기서 오다가 왔던 주제, 소재에 관련된 맞춰서 거기 칸에 맞춰서 가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제대로 나눴을 때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음절을 나누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 나누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음절 수부터 잘 나누는 게 대중가요 작사가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싱어송라이터, 우리가 혼자서 다 만드는 사람들, 특히 래퍼들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래퍼들은 멜로디 라인의 어떤 비트 위에다가 내가 나만의 플로우를 만들어서 나만의 가사를 써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먼저 음절수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대중가요 작사가와 싱어송라이터가 작사하는 첫 번째 약간 차이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분 다, 이 사람들 다 가사를 정말 잘 쓴다는 거죠.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가이드 음절을 나누는 게 한글말로 된 가이드가 왔을 때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야, 영어. 영어로 된 외계어가 날라왔을 때가 문제야. 그런데 밑에 제가 2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어식 발음에 주의하여 음절을 나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근데 이건 사실 문법에 맞는 영어 문장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영어에는 연음이라는 게 있다, 그죠? 연음. 자,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I spent too lonely time now. I wanna be with you. 라는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영어식으로 연음이 된 표현인데요. 이거를 한국식 옛날 분들의 영어로 읽어보면, 굳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I spend too lonely time now. I wanna be with you. 첫 번째 제가 ng라고 적어놨죠. 방금 제가 이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음절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글 가사를 붙이면 큰일 난다는 거지. 큰일 난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제가 밑에 오케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밑에 정확히 읽으면 I는 이음절이 아닙니다. 이름절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이시죠? 동그라미 하나. spend, 삼음절이 아니고 span, 이음절입니다. 그 다음 to, 당연히 이름절이죠. lonely, 이음절입니다. time, 이음절이 아니고 time, 이름절입니다. 그 다음에 now, 이음절. I, 이음절이 아니고 이름절. wanna be, 삼음절. with you, 이음절입니다. with you, 삼음절이 아니고 with you, 이음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외계어가 날라왔을 때 이 음절을 나누는 걸 정말 잘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언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영어 외계어가 날라왔을 때 특히 신경을 써서 음절을 나누어야 된다.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일단 이 음절 나누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을 잘 나누었어요. 그래, 오케이, 잘 나누었어. 완벽하게 나누었어. 3분짜리 노래를 음절을 진짜 칼같이 딱 나눴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사를 쓰느냐. 오감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주제, 어떤 주제인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 중에서 주제가 큰 거고 그 안에 소재가 디테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사랑, 이별이라는 큰 주제가 있으면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죠? 짝사랑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성애자들 같은 분들의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의 방식도 여러 가지,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게 이제 소재라는 거죠.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둘이가 동시에 싫어져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잠수 이별을 탈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소재, 그렇게 이제 그런 소재를 이제 주제와 소재를 명확히 하다 보면 글을 스케치를 하다 보면 요게 키워드겠네 라는 게 딱 느낌이 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목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감으로 활용해가지고 글을 일단 써보는 겁니다. 스케치를. 우리 한글 어순은 나는 블리스에게 작사법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순이 나는 주어, 블리스에게 간접 목적어, 작사법 수업을 직접 목적어, 들었다 서술어. 우리는 서술어가 한글 어순 거의 다 끝에 와요. 뭐뭐 했다, 뭐뭐 했지, 뭐뭐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순을 바꾸는 행위들을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수사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처음부터 훌륭한 어떤 작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기 쓰듯이 글을 쭉 써보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써요. 양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쭉 써보는 겁니다.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기승전결에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3절짜리 노래가 있어요. 내가 대중가요 작사가의 어떤 임무를 맡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훌륭한 가사를 써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로 내가 가사를 써줘야 돼. 근데 노래가 3절이야. 그래서 음절을 착 다 나눠 동그라미로 다 나눠가지고 음절을 완벽하게 3절까지 딱 나눴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절에서
주제가 사랑이니까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저 사람한테 어떤 호감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1절에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어떻게 그런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저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얘기를 2절에 쓸 수 있겠네요. 3절에서는 우리 사랑이 이제 해피엔딩이 좋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돼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짜임새 있는 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딱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을 탁 나눠놓고 서론에서는 요 이야기, 본론에서 요 얘기, 결론에서는 요 얘기를 해야지라는 딱 정확한 짜임새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금까지는 어떤 글 쓰는 행위에 머물렀다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가사 쓰기로 약간 변신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뭐 기술적인 글쓰기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밑에 수사법을 활용하고 라임을 활용하고 펀치라인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약간 시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제가 작사 팁이기 때문에 요 기술적인 글쓰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옆에 잠깐 담아놨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시를 배울 적에 수사법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방금 제가 기술적인 글쓰기에 수사법이라고 써놨는데요. 수사법은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과장법, 반복법, 열복법 이런 거 많은 법칙들을 한데 통틀어 모아놓고서 유식하게 하는 말을 수사법이라고 그럽니다. 수사법엔 저렇게 많은 제가 적어놓은 거는 정말 특징적인 많이 쓰이는 수사법만 써놨는데 개수를 세면 아마 한 100가지는 될지도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수사법들이. 근데 그중에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직유법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마치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 직유법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유법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똑같이 지금까지 여지껏 똑같이 배웠어요.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저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은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라는 게 딱 이렇게 되는 문장을 은유법이라 한다. 의인법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킨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기술들이 가사를 쓸 때 엄청 그 안에 많이 녹여져 있더라. 그 다음 강조법에 과장법, 반복법, 열거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뭔가 과장을 한다거나 반복을 자꾸 한다거나 열거를 한다거나 이런 대조를 그런 거 있죠. 옛날 고려 가요 중에 고려 시조 중에서 청산별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르리 사르렸다 청산에 사를 잃었다 뭐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딱 전형적인 광조법에서 반복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르리 사를 잃었다 청산에 사를 잃었다 바로 운율이 느껴진다 그죠. 이런 게 바로 시 구절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변화법에는 도치법, 인용법, 반어법 이런 게 있는데 요놈 도치법 요놈을 정말 많이 써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요. 이걸 왜 많이 쓰는지도 제가 설명을 또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업 도치법은 일단 뭐냐면 문장의 어순을 이렇게 뒤집는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서술어 이렇게 한글 어순 돼 있는데 요걸 좀 뒤집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뒤로 좀 보내는 요런 것들을 도치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반어법은 그런 거 있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고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 반어법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 나 너 좀 못 놓겠어. 너랑 헤어지면 나 너무 슬퍼서 힘들 것 같아.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지.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죽으면 완전 눈물이 나서 죽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거를 대표적인 반어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글쓰기에다가 좀 적재적소에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임. 라임은 사실은 랩 가사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대중가요에도 무조건 다 들어있어요. 라임은 뭐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들었을 때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라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단어랑 비슷하게 들렸어. 그걸 라임이라 그래요. 근데 왜 비슷하게 들리냐면 우리 훈민정음은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돼 있다 그죠? 자음의 형태가 비슷했든 모음의 형태가 비슷하면 그 글자의 구조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 여기 지금 랩 얘기하면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대중가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싹쓸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 노래 중에서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사 이런 게 있었어요.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다시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잠깐만. 지금 우리 라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 라임, 비슷하게 들리는 거를 라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비슷하게 들리는 라임들을 배치를 많이 시켜 둔다. 그래서 대중가요들에 보면 문장 끝에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라임이라 그러고, 그 라임이 문장의 어디에 나타나느냐 따라서 두운, 요운, 가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건 좀 너무 또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들었을 때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문장 끝에다가 많이 배치시키더라. 그게 이제 또 가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펀치라인. 펀치라인은 뭐냐면요. 영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펀치, 뭐 어떤 가사의 한 줄에 펀치를 한 방 맞았다는 소리예요. 즉 나한테 오래 각인이 되게끔 가사를 쓰겠다는 거지. 청중들한테 이 가사 한 줄을 저분한테 엄청 오랫동안 뇌리에 박히게 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음 이의어를 이용해서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국어에서는 언어 유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은 펀치라인이란 기술은 어떤 대중가요 작사가나 래퍼들이 먼저 썼던 기술은 아니고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대중들을 웃기기 위해서 썼던 말장난이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과거에 어떤 개그맨, 제가 되게 친한 형인데 낙지라는 예명을 썼던 윤석주 형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 형 카톡 프로필에 뭐라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무모한 남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무모한 남자. 이 형 어떻게 생겼게요?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이 형 어떻게, 외형이 어떻게 생겼게? 머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어가 그죠? 그렇지. 헤어 날 수 없는 무모한 남자. 헤어가 날 수 없고 빡빡머리이기 때문에 무모하다는 거죠. 털이 없다는 거죠. 요런 거를 동음 이의어를 이용해서 말장난을 쳤다 해서 이를 펀치라인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그 내 작품 안에 한 줄 정도 딱 넣어놨는 거야. 그러면 와 기가 막히네 가사가. 그래서 대중들이 이 문장은 잘 안 까먹어. 그래서 자꾸 노래를 두 번, 세 번 계속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장기술들입니다. 수사법, 라임, 펀치라인 이런 것들이 장기술들. 내가 쓴 작품을 좀 더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글쓰기에 포함을 시켜서 작사로 작품화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작사법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서 사람북닷컴에서 이 인강이 오픈될 예정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설명을 잠깐 안 했던 것 같아. 아까 라임에서 여기 라임. 제가 라임을 문장 끝에 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라임 바로 위에 제가 또 도치법 요 놈을 수사법 중에서 되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면 제 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 데뷔곡인데 메모리즈라는 제 데뷔곡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둘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나 외톨이. 힘들었지 마음속은 빈털터리. 술 담배로 내 옆엔 항상 잿더리. 비슷하게 들리는 데 있죠. 마이크 한번 잠깐 켜보실래요? 제가 한 번 더 랩을 해드릴게요. 어디가 비슷하게 들리는지, 비슷하게 들리는 걸 라임이라 그랬다, 그죠? 어디가 라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둘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나 외톨이. 힘들었지 마음속은 빈털터리. 술 담배로 내 옆엔 항상 잿더리. 어디가 라임입니까? 위, 끝에 위, 네. 잿더리. 박재인 대표님 말고 누가 또 잠깐 얘기하셨어. 끝부분이요. 하나 네, 그렇죠. 백정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 스토리, 외톨이, 빈털터리, 잿더리라고 했다, 그죠? 그게 문장 끝에 왔어요. 이게 왜 비슷하게 들리냐면 이 단어들 러브 스토리, 외톨이, 빈털터리, 잿더리 이 명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뜻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어. 왜 비슷하게 들리냐면 글자가 생겨먹은 꼬라지가 비슷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음이 비슷하든 모음이 비슷하든. 근데 얘들은 모음이 비슷했어. 잿더리, 빈털터리, 외톨이, 러브스토리. 제가 의도적으로 가사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걸 라임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문장 끝에 왔어요. 그래서 라임의 위치에서 두운, 요운, 가군 중에서 각운을 얘기한 거든. 각자가 다리 각자를 써서 라임이 다리에 가 있다. 문장 끝에 가 있는 걸 각운이라 그래요. 가군을 썼는데 거의 95% 이상 문장 끝에다 라임을 씁니다. 쓰는데 보십시오. 둘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한글 어순이랑 다르다, 그죠? 둘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 이거 우리 일반적인 한글 어순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제인 대표님 말씀해 보십시오. 둘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 우리 일반적인 문장으로 바꿔봐. 영원한 둘만의 러브 스토리? 아니 봐봐. 우리 서술어가 우리 일반적으로 끝에 오잖아. 한글은. 이제 헷갈려. 다시 봐봐. 둘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니까 일반적인 한글 어순으로 하면 둘만이 영원한 러브 스토리를 간직했다라고 썼을 거야. 맞아.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문장을 지금 서술어하고 목적을 뒤집어 놨어. 요거를 이 수사법에서 뭐라 그런다? 도치법이라 한다. 도치법. 자, 두 번째 문장. 둘만이 러브스토리.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난 외톨이.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난 외톨이. 요거도 지금 우리 한글 어순이 아니다, 그죠? 요거 일반적인 한글 어순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백정혜 선생님.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난 외톨이.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다. 네, 음소거 해제해 드릴게요. 네. 이게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알기는 알겠다, 그죠? 알기는 알겠다. 봐봐. 둘만이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난 외톨이니까 우리 한글 어순으로 하면 이제는 외톨이가 되어서 길을 찾아 떠났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이걸 문장을 앞뒤로 서술하고 목적을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문장. 외톨이. 둘만이 간직한 영원한 러브스토리. 이제는 길을 찾아 떠난 외톨이. 힘들었지 마음속은 빈털터리. 우리 한글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힘들었지 마음속은 빈털터리. 마음속이 빈털터리처럼 힘들었다. 그렇지. 마음속이 빈털터리가 돼서 힘들었다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그걸 문장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도치법이라 하더라. 도치법이라. 그래서 요 놈을 엄청 많이 쓰더라. 그런데 왜 이 애를 도치법을 유독 가사 쓸 때 많이 쓰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어떤 책에도 이런 설명이 없어. 내 뇌피셜인데 이런 것 같아. 보세요. 우리 한글 어수는 뭐뭐 했어, 뭐뭐 했지, 뭐뭐 했다라고 문장이 끝날 수밖에 없어. 서술어가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장 끝에다 자꾸 블리스는 라임을 쓰래.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문장 끝에다 자꾸 넣으래.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랩 가사가 너무 단조로워져. 어떤 대중가요 가사들이 너무 단조로워. 뭐뭐 했지, 뭐뭐 했다, 뭐뭐 했어 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단조로워. 그래서 요걸 도치법을 써서 서술어를 앞으로 놓고 목적어를 뒤로 빼니까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명사들이 많거든요. 명사들이 문장 끝에 오니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라임의 양이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지. 근데 이 도치법의 형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어의 어순이더라는 거야. I love you라고 하잖아. 한국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할 거를 I love you 하니까 이걸 굳이 한국말로 읽으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도치법이라는 거는 영어의 어순을 따라서 한글 가사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치법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도 작품 한 개씩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디테일하게 배워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배워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원래 잘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잘하는지 몰랐을 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한번 일기 정도 한 4줄 정도로 써보세요. 4줄 그냥 한글 어순대로 쭉 써놓고 블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치법을 쓰든지 뭐 직유법을 좀 끼워 넣는지 뭐 은유법을 넣든지 어쨌든 어떤 MSG를 좀 치자는 거야. 수사법을 넣어가지고 4줄짜리 문장을 이 정도면 그래도 시의 형태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꿔보자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내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백정혜 선생님 딱 느낌이 진짜 심포스가 엄청 느껴지시는데 저런 분들 정말 잘 쓸지도 몰라. 백선신 선생님 아까 전에 내가 아까 도치법 설명하니까 이렇게 한참 고민하신 여기가 바로 가사 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안 해봤을 뿐이야. 그래서 이런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 사람북닷컴 인강으로 4월 말 월초 아마 지금 박재인 대표님이 완벽하게 지금 편집을 다 하고 계실 텐데 제 이 약한 그거를 어쨌든 더 이쁘게 많이 다듬어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4월 말이나 월 초에서 우리 인강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제
인간 블리스가 어떤 놈인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이렇게 블리스 검색하시면 제가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유튜브 채널 잠깐 보여드렸죠. 요거 블리스 TV 구독자가 16,000명 정도 됩니다. 아직 보잘것없는 채널이지만 아무튼 요게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위에 메뉴바가 위에 있어가지고 확인 눌러도 돼요. 제 인생 위에. 이 회의는 녹화 중입니다. 이거 확인 눌러도 되나? 요거 메뉴바가 위에 있어가지고 컨트롤하기 조금 어렵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이버에 이제 블리스를 검색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사이트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뭐 이런 것들 남들 하는 거 저 다 합니다. 요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엄청 어떤 되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제 채널 블로그 마이크로폰 책 래퍼니까. 그래서 어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김 작가라는 분 신간이 나왔습니다.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거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요거 보고 울고 싶은 분들이 요거 읽으면 웁니다. 이거 무조건 웁니다. 요거. 그다음에 제가 또 과거에 또 우리 제인 대표님 책도 제가 또 서평을 남겼었는데 또 이 블로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있네.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진짜 천재입니다. 블로그 천재. 블로그 척척 박사. 내가 이 책 보고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또 사람북닷컴에 또 저희 선생님 계시죠. 남인숙 선생님 여기 어른 수업 요 책도 제가 읽었었고. 아무튼 저는 하여튼 이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남기는 블로그를 7개월째 하다 보니까 지금 이웃이 딱 6,900명이네. 딱 6,900명. 그래서 언젠가는 올해 안에는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박진희 대표님처럼 저도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다 켜주시고 혹시 오늘 미니 특강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질문 이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고 혹시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 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나요? 호기심이 좀 생기셨나요? 마이크 쌤 대표님 다 열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강제로 다 열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전체 모두 음소 권할 수 있는데 한 분 한 분 해제를 하는 거는 요청만 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주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음, AI는 활용을 전혀 안 하시나요? 어떤 거? 요즘에 사실은 챗GPT나 그런 생성형 AI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가사를 적다 보면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지 아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들거든요. 엄청 근데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사실 요즘에 워낙에 AI들이 핫하니까 혹시 그죠. 블리스님은 AI는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이나 네네. 이런 정리되어져 있으신 것만 가지고 가사를 만드시는지 요런 게 조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전자장비들을 막 활용할 수 있을 정도 똑똑한 놈이 아니어가지고 거기는 사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지금 셀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네.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디 지자체에서 공모전 같은 걸 열은 거야. 저기 충청도 쪽이었나? 아무튼 열었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유명한 작곡가 김형석 선배님이 그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1등을 뽑은 거야. 그 심사위원들이 이 곡이 제일 잘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1위를 딱 뽑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지금 셀디 선생님 물어보신 것처럼 AI가 만든 곡인 거야.
그래서 김영석 작곡가와 그 많은 심사위원들이 멘붕이 온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AI가 만들었다 해서 이거를 1등 정도의 퀄리티의 곡인데 2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고심 끝에 실제로 그 AI가 만든 곡한테 1등이 갔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요즘에 방금 되게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국의 유명한 래퍼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래퍼, B라는 래퍼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둘이가 콜라보를 안 했어. 안 했는데 AI가 이들의 랩 음성을 인식을 하고 강제로 콜라보를 해서 앨범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거를 해서 내가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본 진짜 한 번도 없었고 좀 약간 참신한 질문이시긴 했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어떤 컴퓨터가 과학이 발전을 해도 어떤 창의적인 영역은 인간을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AI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뮤지션들 단톡방에 이거 AI가 만든 거야 하면서 올라오는 음원들이 있거든요. 재미로 들어보면 물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인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가사의 영역은 가사를 쓰는 영역은 AI가 따라오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언젠가 또 뒤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질문이어서 진땀이 나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너무 훌륭한 질문이었다. 네, 우리 희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 켜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선치님, 네네. 저 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 아까 도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도치법이 전혀 말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아, 참신한 질문입니다. 일단 응? 말이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말- 그 뜻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기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끔,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그건 그건 거예요? 되게 좋은 거지.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는 아닌데, 그 제가 말을 무슨 잘못했나?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한글 어순을 조금 뭐 주어가 또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어,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쿤타라는 래퍼, 쟤랑 동갑내기 래퍼인데 그 친구가 랩을 어떻게 했냐면 잠들지 않는 도시는 카지노라는 랩을 했어요. 잠들지 않는 도시는 카지노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 한글 어순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카지노는 잠들지 않는 곳이다. exactly. 카지노는 아, 잠들지 않는 도시이다라고 우리는 처음에 썼어. 어, 근데 이거를 문장을 딱 뒤집으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는 카지노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왜 뜬금없이 문장을 뒤집어 놨냐 보니까 뒤에 문장이 이렇게 랩을 해. 잠들지 않는 도시는 카지노, 얻을 것 얻으면 다 떠나가지 뭐라고 문장을 쓴 거야. 떠나가지 뭐 카지노라는 문장을 끝에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문장을 뒤집어 나온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도치법이라는 거는 라임을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카지노는 잠들지 않는 도시이다. 이렇게 하면 가사 같지가 않잖아. 그죠? 네. 근데 카지노는 잠들지 않는 도시는 카지노 하니까 이거는 시 구절처럼 들리잖아. 그죠? 그래서 문장을 앞뒤로 바꾸는 것만 해도 일반적인 글에서 가사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진짜 안 어려워.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면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다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을 뿐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 뭐 일기 쓰시는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도치법을 써놓은 문장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했을 뿐이야. 이게 그냥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도치법을 썼다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써. 약간 중2병 같은데 팍 왔을 때 문장 그냥 막 뒤집어 놨거든. 그런 거. 그런 게 바로 어떤 가사 쓰기의 첫 번째 단추. 도치법만 잘 써도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요건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딱 설명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음절수 나누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내가 공유에 없었는데 봐봐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서 애들한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잠깐만 어디 갔지? 여기 없나? 어, 잠깐만 여기 없나? 여기 없는데 제가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내냐면요. 3절까지 애들이 너무 이제 음절 나누는 걸 되게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간고사는 제가 친절하게 음절수를 다 나눠놔요. 4글자, 3글자, 5글자, 3글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놔 3절까지. 주제하고 소재를 주고 여기에 작품을 만들어서 내라라고 중간고사를 그렇게 하고 기말고사는 얘들이 이제 음절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주제하고 소재를 주고 이 외계어로 된 가이드 음원을 탁 던져주고 이걸 너희들끼리 네가 이걸 나눠라 음절을 다 나누고 거기에 주제하고 소재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수업이 한 20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진짜 소름 끼치게 잘 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혼자 지금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감이 올랑말랑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도 제 수업을 강의를 들은 분 중에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강의 띵강 때 그 매 챕터마다 제가 미션을 한 개씩 줘놨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랑 서로 이제 소통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봐도, 이분은 정말 글 쓰는데 소질이 있구나. 나보다 훨씬 잘 쓰는 사람이래 하는 사람, 나도 되게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저한테 들어오는 일을 같이 해. 뭐 예를 들어서 피프티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브다 이런 친구들 저도 이제 그런 대형 기획사에 속해 있는 아이돌 가수들 가이드곡을 받아가지고 가사를 써서 회사에 제출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그래도 좀 가사 좀 쓴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해서 빅히트다 그 빅히트가 아니지 지금 이름 바뀌었지. 거기서 우리의 어떤 블라인드로 골라내요 가사를. 이 가사가 지금 딱 우리가 원하는 가사네. 그 순간 바로 프로 작사가로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이나라는 그 작사가가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었어요. 작곡가가 꿈이었는데 김형석 그 프로듀서 때문에 인생이 완전 바뀐 케이스인데 자기는 되게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작곡에 작사하는 실력에 비해서 작곡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김이나 씨가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시절에 자기 어떤 매일매일의 감정을 그 다이어리,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김형석 작곡가가 보고 이 친구는 작사가로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아이유라는 친구의 가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글자 몇 개 써가지고 연봉이 막 몇십억씩 버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본인도 몰랐다. 김이나도 내가 그렇게 가사를 막 이렇게 뭐랄까 일본 말이긴 한데 야마 있는 가사를 쓰는지 본인도 몰랐다는 거지.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딱 해주고 나니까 내가 요쪽이 자기한테 맞구나 해서 아이유 초창기의 작품들은 거의 다 김이나 씨가 쓴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곡이 하나 딱 터지고 나면 이제 인생 끝. 누구 여기 어떤 분이 또 인생이 딱 작사가로 끝날지 몰라 진짜로. 내가 이제 그분한테 나중에 배워야지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들어보셨듯이 오늘은 되게 엑기스의 강의들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풀 강의를 제가 직접 촬영하면서 또 편집하면서 들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배우다 보면은 정말 작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진짜로 그 하나하나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곡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사이드 잡으로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서 이 작사법 한번 또 나중에 런칭되면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멋지게도 즐거운 강의 해주신 우리 블리스님께 박수 쳐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잠시 끄고요. 단체 사진 한 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인쌤, 나한테는 지금 나 포함해서 4분밖에 안 보여. 네, 지금 제가 다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쪽에서 캡처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웃어주시면 좋고요. 카메라를 좀 꺼두신 분들이 있는데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 김님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주셔서 그러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웃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나중에 좋은 밤 되시고요. 플랫폼 강의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